네, MBN의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7분, 이제 5분과 함께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탄핵안은 압도적인 가결로 봐야죠.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봅니다. 탄핵안 가결, 일단 압도적 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234표의 찬성,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압도적 가결을 부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패착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패착이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싶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일들, 당장 이정현 대표 탄핵하면 장 지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이런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탄핵안 압도적 가결 의미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찬성 234표, 반대는 5, 6. 그렇게 해서 2, 3, 4, 5, 6이 나란히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분석해보면 야권과 무소속 172명 전원 찬성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62명이 찬성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56명은 반대했고요. 새누리당은 총 128명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박 35명을 빼고도 새누리 93명 중에 39명이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 장 지지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헌재 판결을 앞당겨야 합니다. 조원진 의원 더 큰 분열과 수렁에 빠질 것이다. 친박 상당수도 동참한 탄핵안 가결은 왜 가능했던가요? 최순실 사태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둘째 촛불 민심이 두려워서, 셋째 반성 않는 박 대통령에게 화가 나서, 넷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포기 선언인가? 예, 이렇습니다. 준비되신 차지원 교수님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탄핵안이 상당히 어제 234표 예.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여당의 친박계라고 하는 예. 이 지금 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여당의 친박이라는 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런 정치적 의리를 대신 민심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민심이 지금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국민 지지율이 4% 5%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민심 역주행이 있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담화문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그 모습이 결국은 패착을 불렀다. 탄핵 그렇게 찬성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표가 더 나오게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용 소장은요? 예, 저는 이제 본질은 잔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력을 드렸는데 이걸 배신하고 최순실에게 권력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타가 조리장. 그 매주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3인방 데리고 국정에 관한 전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실행하는 이런 게 확인된 게 저는 결정타였다고 보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그야말로 그냥 뭐 YS나 DJ처럼 유폐 상태로 그냥 그 정도로 머물 수 있었던 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14년 7월인가 있었던 승마 사건. 그때 아시죠? 정유라가 2등했다고 최순실과 정윤회가 열받아가지고 승마협회를 다 뒤집어놨죠. 그리고 문체부도 뒤집어놨죠.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문체부 장관 국장 자르라 그러고 그 사람 아직도 안 잘렸어요? 이런 말은 사건이. 일부러 저렇게 그린 거예요? 저런 말 타고 저 승마는 안 하는데 저건 제주 도랑말을 그려놓은 것 같고. 아니지 이제 당나귀 큰 건데. 이렇게 참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죠. 빨리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차 싶어서 야 순실아 이제 그만 좀 떠나다오. 이랬으면은 혹시 괜찮았을 테고. 두 번째는 이 지경까지 안 왔죠. 정윤회 문건 때 맞아요. 그때
서열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고 박관천 씨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이거 찌라시가 국가 기밀 유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야 이거 얘들이 상당히 깊이 들어왔네. 얘들 띄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 세 번째 다 이런 거 있었을 때 딱 담화문 발표할 때 3번씩이나 조금씩 그렇죠? 양파 껍질 까듯 했죠. 그것이 문제다. 그걸 아예 처음에 딱 드러내놓고 순실이한테 내가 이렇게 줬고 그 중에서 몇 건은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그 중에서 몇 건은 걔가 이득을 취한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고백을 그때 하셨으면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은 알겠습니다. 탄핵까지는 안 갔을 수 있겠다. 제가 볼 때. 황태선 평론가로. 그런 일들이 쭉 지난 3년 동안 있었고 또 최근에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다 보면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1차 청문회가 있었어요. 수요일에 2차 청문회 있었는데 1차 청문회 오전 청문회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니까 탄핵 가결되면 헌재 과정 보며 담담하게 갈 각오다. 담담이 나왔어요. 담담하게. 그리고 자유투표를 수용했습니다. 자유투표를 갖다 제안한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자, 그때 느낌 그날 오전에 보니까 청문회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계속 발뺌하고 모르쇠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 뇌물죄는 뭐 나한테 해당이 없는 건데. 라고 하면서 뭔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친박들 마음의 부담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 뭐 대통령도 말씀하시는데 뭐 가볍게 가 찍지 뭐.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 됐다. 가 찍지. 두 번째 1차, 2차 청문회를 보면서 심지어 친박 의원들조차도 야, 이건 해도 너무했구나. 정말 해도 너무했구나. 그런데 대통령도 뭐 가표 찍어도 담담하게 바라본다니 편안한 마음으로 가를 찍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바로 올림머리 더하기 혼밥. 아까 이재경 소장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점심 그 세월호. 그 많은 엄마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의 마음이라면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 이름 적힌 풍선 304개도 마음이라면은 날릴 예정이라고. 그 순간에 밥이 지금 넘어갈까?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기 나오면서 날아가고 있는 민심이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조차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를 많이 찍어서 234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김관옥 황 의원님 아주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3단계로 분석을 하자면 근본 요인은 역시 최순실과 공동정권으로 비치게 운영이 된 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번에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해서 국민 주권을 훼손했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미 싹이 튼 거건데 어저께도 택시를 딱 탔더니 운전 기사분이 딱 한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최순실한테는 너무 휘둘렸어. 그 탄핵 가결됐다는 뉴스 들으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휘둘린 건지 순실이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떻든 그러면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1, 2, 3차 대국민 담화가 방화선을 치려면 타이밍에 맞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참 멀리 가서 방화선을 쳐야 되는데 계속 찔끔찔끔 하면서 오히려 그걸 악화시켰고 그다음 직접적으로는 그럼 왜 이 친박이 한 20여 명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탈해서 찍었느냐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들은 딱 두 가지를 보고 정치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다음에 자기한테 공천 줄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나를 찍어줄 민심은 어떠냐 요거를 보는데 이미 박 대통령은 이제 공천권을 상실한 사람으로 완전히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에 따라서 압도적인 탄핵을 지지하는 30%, 80%가량 지지하는 민심을 따라서 투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 가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3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안이 일단 가결이 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과연 분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봉합을 하고 같이 또 사는 겁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잠깐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당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 또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또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다. 우선은
비상시국으로서 입장을 같이 했던 의원들이 35명으로 우리가 뜻을 이제 모아왔었는데 오늘의 결과는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과 또 다수의 친박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스와이드 뭐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1분 이내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소장부터 시작합니다. 예, 저는 그 짧게 앞서 한마디만 합시다를 하고 싶은 것은 234 압도적 그 가결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56명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궁금해요. 이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무엇을 근거로 반대를 했는지 의리만 가지고 설명 안 됩니다. 네티즌 수사대 이분들 한번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 탄핵 가결 후에 새누리당에서 일어날 일 짧게 말씀드리면 옥새 다툼. 분당 가속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놓고 옥새를 놓고 치열하게 한판 대결을 벌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골박들은 사실상 패족의 길을 거쳐 퇴출이 될 것이다. 차 교수님은?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전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중분해가 될 것이냐 그것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지금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리모델링이 될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 친박들 상당수가 탄핵에 동참함으로써 친박의 지도부가 버틸 여력과 명분이 사실 저는 없어졌다고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박 지도부가 순순히 물러난다면 아마 비주류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당을 리모델링이 될 거지만 그러나 끝끝내 버티면서 어제 뭐 이정현 대표도 끝나고 난 뒤에 12월 21일 전에는 물러난다 하지만 적극적인 사퇴를 거부한 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친박 지도부가 당권을 쥐고 버티면 아마 비주류의 상당수가 밖으로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면서 바깥에 있는 보수 세력들과 새로운 하나의 정당을 모셔가면서 그 원심력으로 새누리당을 공중분해시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박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꼴이 아닐까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속담하고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김광덕 본부장으로 갑니다. 앞에 그 쓰신 분들이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쓴 분도 계신데 일단 1단계는요. 서로 당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싸움을 치열할까 합니다. 옥새를 누가 갖느냐 하는 싸움인데 현재 어저께 투표 결과 보면은 친박과 비박이 다 60여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비슷한데 명분은 이제 비박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원래는 명분에서 밀리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든 옥새를 쥐고 있는 친박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박의 일부가 탈당을 하게 되면서 분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기문 총장까지 다가가서 해체무효식으로 해서 재건축, 소위 재창당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렇게 밟게 되는데 단계를. 근데 제가 오늘 실제로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이런 상황이라 봅니다. 비박에서 지금 어저께 김무성 대표는 지금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탈당을 그러니까 검토 중이다. 김무성 대표가 어저께 메모지에 보면 거기는 탄핵 투표 직전이었습니다. 메모지에 인적 청산이라는 글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탈당이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탄핵 가결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선도 탈당을 할 생각이 있는데 현재 유승민 의원은 현재 탈당을 하지 않고 가급적 당에 남아서 하겠다는 생각이어서 그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도 탈당할 때 비록 이번에 탄핵 가결에 찬성한 사람이 62명은 되지만 탈당할 사람이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넘느냐 안 넘느냐. 원내교섭단체 숫자가 일단은 좀 현재 당장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따라가도 된다. 그래서 당장 결행하겠다는 사람은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안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해 본 게. 1분이 넘었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 취재한 얘기가 있었죠. 황태현 평론가. 그래요? 저 취재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왔는데 한 5분 해도 되겠네. 아니죠. 농담이었습니다. 1분 지키겠습니다. 저는 앞서 세 분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네가 가라 하와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네가 가. 서로 비박, 친박, 막강해 우리도. 네가 가. 두 번째. 그러나 한참 싸우다가 야 이러다 우리 둘 다 죽는다. 야, 좋은 게 좋은 걸로 간다. 좋은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좋으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야 친박은 성골 진골로서 좀 새도 좀 부렸고 비박은 솔직히 말해서 6두품 4두품으로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까 저는 덕봉건 아니 아까 저는 박지원 의원 말씀이 굉장히 저는 와닿는 게 야당 의원들도 제대로 감시 못했던 책임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청문위원 정보통인데 9번의 청문위원을 거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낙마시켰는데 막상 자기도 최순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박지원 의원의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사실 다 뭐 저 누가 누굴 탓하리 좀 하다가 조금 있으면 야 조금 기다려봐라. 야 그저 김은희 형도 온다잖아. 대신 우리가 할 지금 이게 엉망진창인 집 싹 다 부수고 깔끔하게 재건축 좀 해놓으면은 김은희 형도 오고 또 승민이도 있고 그래 거 이리 하면 한번 해볼 만해. 거기다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안철수하고 문재인은 절대 후보 단일화 못할 거야. 그 틈을 노리자고요.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지고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차명희 전 의원님, 터가 안 좋아서 뭐 새로 건물 지어봤자 아니에요? 예, 앵커가 잘 오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옥새 다툼문 있죠. 그거는 사실은 6개월 전 얘기고요. 4.13 총선 때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라샤 할 때 얘기고 지금은요 이미 어떤 상황이냐. 분명하게 앞으로 열흘쯤 보름쯤 후에 옥새는 비박한테 갑니다. 친박은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옥새를 자기들이 쥐느냐 안 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들이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옥새는 내놓는데 아예 나가라 지금 그럴까 봐. 이정현 대표는 옥새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나 좀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 문 밖으로 나 앉을까 봐.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비박조차 박근혜 대통령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니 누구라고 예외가 없어요 거기서. 황태순 의원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야. 너희들끼리 뭘 쫓아내고 안 쫓아내냐? 다 비슷한 놈들끼리. 제가 솔직히 보건데 진정한 비박은 새누리당에서 이미 다 나갔어요. 솔직히 이재호 쫓겨났죠. 김용태는 쫓겨났죠. 그러니까 김문수 역 근처에 있다가 완전히 날아갔죠. 실제 보면은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야 새누리당 이름으로 되겠어? 이렇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옥새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를 남기고 누굴 쫓아내냐 이 문제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박은 끝까지 버티려고 할 겁니다. 나를 왜 쫓아내? 버티는데 그래서 아마 비박 중에서는 야 얘들하고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될까 말까. 그래서 비박은 얘들을 쫓아낼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그럼 차라리 나갈까 말까. 그거가 지금 고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이정현 현 대표 탄핵하면 장을 지지겠다에 대한 전망을 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지.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다른 사람 말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국내가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국회까지 와서 추천해달라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 하야를 해라. 숫자가 많고 다수니까 당연히 이거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새누리당 숫자가 적으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그 사람도 실천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며칠 있다 또 말 바꾸가. 내게 한번 할까요? 말 바꾼지 안 바꾼지 한번 내게 한번 해볼까요? 그 야당이 탄핵을 실천하면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정말 기자 보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보도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같은 기자님들이 취재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정현 대표가 탄핵하면 장 지지겠다 이래가지고 뭐 온갖 패러디가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황태순 평론가부터. 장 안 지집니다.
장지진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생인소 날아갖고 장 한번 지져봤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프죠. 네. 정말 그리고 두 번째, 대신 장 지지는 대신에 예. 대표직을 갖다가 사퇴하는 것으로 가름하자고 할 겁니다. 예. 제가 너무 똑같아서. 아 그래요? 그대로 그럼 하세요. 봤거든요. 바로 받아서. 예, 그 이재경 어떤 소장. 조모라는 어떤 개그맨이 네. 그 팝송을 네.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부르면서 자우지 장지지지 이렇게 노래를 네,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장지지를 얻고요. 그 큰 잘못 용서를 구한다고 방금 나간 건 어제 뭘 탄핵 후에 들으셨어요? 얘기했기 그 노래가 그 때문에 노래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주 초에 퇴진하고 예. 아마 새누리당은 비대위 구성을 놓고 또 감론을박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생각했을 하세요. 때도 예, 이재명 대표가 장지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장지지냐? 네. 새누리당을 마음속으로 상당히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아마 장을 지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대다수의 정치적인 우리가 이런 현상을 목격해 온 바에 보면 그럴 경우는 당대표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빤하게 봐왔던 시나리오인데 안 물러나셨습니까? 아유, 그래서 국민이 장을 설사 다음 주 초에 튕겼다니까 좀 아파요, 국민이. 지금 이정현 대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예. 친박계는 또 어떤 식으로든 예. 당의 이 지금 이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아마 버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새누리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네. 샤이 박근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샤이 보수는 된다는 거죠. 네. 자신들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을 지금 여기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면 이분들이 진짜 너무 열받아서 예. 장을 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요? 차명진 의원님께서는 가면 장을 지지십니까? 이런 경우는? 저요? 네, 아까 뭐. 그럼요. 예, 나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책임 100% 친박, 그다음에 50% 친박에서 떨어져 난 떨박, 그다음에 30% 저 같은 비박. 저거 책임 있어요, 나. 예, 지금 전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정치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왜냐면 이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IMF 몰랐던 경제학자들 전부 다 박사 띠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저한테도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예. 난 상관없다 하더라도 나 새누리당에서 내가 정치했으니까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내가 전혀 면책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고 이분은 정말 이정현 씨는 지금 장 지지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권이라는 장단지를 콱 부여잡고 따뜻하게 데피는 중이야, 이게 지금, 이 양반은. 장 지지는 거예요. 약속 지켰어요. 이 양반 평소에 말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때 자기한테 맞게 완전히 다시 그냥 180도 돌려서 재해석하잖아요. 이분 참.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아유, 지금 장을 그냥 갖다가 가져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나는 아까 저기 하나만 차 교수가 질문할 때는 저거 같은 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차명진 전 의원은 2번 하셨나요, 국회의원? 네. 재선 의원. 네. 몇 번? 2번? 2번 했습니다. 그렇게 좋나 하고요. 권력이 놓기 힘든가 봐요. 아이, 좋아요. 예.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것만 먹는 것도 있지만 예. 최순실 봐요. 그냥 막 어디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하면은 그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것도 하고 싶어 해요. 뭐 지금 제가 떨어졌으니까 또 저도 이런 얘기 하겠지. 솔직히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하겠지. 예. 이거 너무 디스하네. 알아서 말씀 잘하세요. 예. 기관도 뭐. 어쨌든 뭐 장 지지겠다고 해서 장 지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그냥 하는 말이지.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예. 어쨌든 그 이정현 대표는 딱 2단계입니다. 예. 일단 당분간 버티기를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넘겨주는데 자기한테 믿을만에게 옥새를 넘기는 식으로 예. 믿을 만한 사람을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넘긴다. 그런데 아까 차명진 의원님께서 보면은 친박은 곧 옥새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친박은 어떤 세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명분이밀리지 버티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의 최종 싸움이 나면 전국위에서 결정하거든요. 예. 전국위는 현재 우세 상황인 거로 좀 파악되고 있어서 그렇게 아무한테 넘기지는 않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네. 싫어하지 않는 자기들을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그래도, 비대위원장 내 편. 그거 추천해놓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옥새를 그만둘 넘기는 건 아니라 결국엔 비박한테는 절대 안 넘긴다. 이렇게. 봐봐요. 정진석 대표랑 같이 그만두자고 지금 물귀신 작전 하잖아요. 네, 오늘도 전국 80여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시부터 본행사 시작됐고요. 잠시 후 7시에는 소등 퍼포먼스, 지난 주말과 같이 소등하고 그리고 경적 시위 행사가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사 내용을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일들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트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5시에 있었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말씀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걸 봤을 때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것인가? 또 상황 인식을 오판하고 있는 것인가? 어제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해 송구스럽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 안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일들로 국정과제 진정성 의심받아 안타깝다. 이것은 의심받을 일이 아니었다. 국정과제 추진이 잘못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가 있죠. 유일호 조윤선 잘못 보자에 죄송해요. 대통령도 우셨고 일부 장관도 눈물 흘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황교안 권한대행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는데 이제 권한대행이에요 하는 생각.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가 됐고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이제 자연인이 됐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법적으로. 세월호 7시간 절대 사수해야 해서 바로 조대한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마음 떠난 최재경 민정수석을 믿을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라는 존재감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차례로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 저부터 할까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예, 이것도 1분 이내로. 예, 이재경 소장. 영화 제목이 생각나고 영화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예. 제목 중에는 끝까지 간다. 그런 예.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외국 영화에 보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죠. 예. 그 안에 난 곧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곧 돌아온다. 예.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제대로 보여줬다. 예. 김광덕 본부장. 네, 저는 그 초겨울 저녁의 꿈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저녁에 중무회를 열었는데요. 보니까 옛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한여름밤의 꿈에 연상되는데 초겨울 저녁의 꿈이라고. 그 멘트는 뭐냐 하면 나는 잠시 사라지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변론을 잘해서 헌법재판소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가 임명한 사람도 3명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한 가닥 기대를 해보고 아니면 야권의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예, 황태수 평론가님. 농성이란 말 아세요? 농성. 예. 농성전.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에 보면 쫙 몰리면은 그 뒤에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버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확 그걸 둘러싸서 공격하면 죽여라 죽여면서 버티는 게 농성인데 지금 농성하면서 버티기 들어갔는데 저는 쌀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 성에. 그 성에 쌀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3가지를 갖다 주목해서 봐요. 우선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대한 변호사를 갖다가 이 세월호 특조위 그 부위원장 하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갑자기 보면 굉장히 강성 보수입니다.
그런 사람 왜 갑자기 민정수석에 임명했을까? 둘째, 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전히 황교안 국무총리 잠시 후에 사실상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사실은 국회에서는 이미죠. 국회에서는 가결이 되었고 아직 보면 이게 거죠. 송달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뭐. 그런데도 앉혀놓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I shall back, I'll back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면서 걸로 보일 수가 있었죠. 셋째는 이정현 대표 아까 잠깐 우리 차명진 의원이 잠깐 맛배기를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보면 탄핵 전후의 말이 달라졌어요.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탄핵 가결 전만 해도 아유 나는 뭐 물러날 테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요 원내 대표가 순간적으로 비대위장. 대표 권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대위원장.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뭐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박들 입장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못 믿는 거야. 저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결이 되고 나니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정진석 원내대표랑 같이 안 가면 나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뭐냐니까 이 세 가지 상황으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 버티면서 농성 중이다. 6개월짜리 농성 중입니다. 그분 저는 어제 그 표결 결과를 보고 좀 제가 사실 좀 놀랐습니다. 한 200표 조금 넘긴 넘는데 아마 210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팎이 되지 않을까 봤는데 234표가 나왔습니다. 그 개표되고 난 직후에 들려왔던 소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234표의 이 압도적인 표차를 보고 신경이 좀 흔들리겠구나. 저는 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 지금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즉각 퇴진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쪽 그 평론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국민의 뜻을 아주 목소리를 엄중히 수용하겠다고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 기대감이 실현되는 줄 알았더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더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 말씀하신 거에 보면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담담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끝까지 이제 우리 이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더 진짜 억장이 무너졌던 것은 어제 바로 이 지금 본인이 직무 정지 직전에 이 조대한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부분입니다. 저는 뭐 조대한 수석을 임명한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민정수석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조대한 변호사가 세월호 7시간을 나름대로 변호하기 위해서 세월호 전문가라고 해서 아마 모셔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조대한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맡으면서 유족들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이러한 분을 지금 민정수석으로 모신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좀 안타깝다를 넘어서 좀 상당히 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7시가 됩니다. 잠시 후에 7시가 되면 1분간 소등 퍼포먼스와 경적 시위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카운트다운 10 들어갔습니다. 외치겠습니다. 5, 4, 3, 2, 1. 시민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최강서, 이운남, 이호일, 박근혜 경선 직후 목숨 끊은 노동자 이름입니다. 고창석, 이영숙, 권혁규, 권재근, 박영인, 남현철, 허다윤, 조윤아, 양승진, 세월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김관홍, 최종범, 한강호, 염호석, 송국현, 김주영, 백남기, 박근혜 정권 아래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파주의 남매, 송파의 세모녀, 부유역의 19살 청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
네,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7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조금 전 7시에 소등 퍼포먼스 그리고 경적 시위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1분간이 아니고 소등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6시 30분경에 세월호 유가족 발언이 있기 직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8.5m 대형 촛불이 점등이 되고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304개의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봤는데요. 지금은 바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진행자가 촛불 집회에 모인 시민들 앞에 일일이 호명하고 명복을 다시 빌어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8.5m 대형 촛불이 점등이 돼서 우리 곁에서 먼저 떠나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고 밤하늘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촛불 다시 켜졌죠. 차명진 전 의원 말씀하고 다. 네. 지금 이제 촛불 집회의 이슈가 대통령 퇴진에서 세월호 추모로 이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현재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고 세월호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시죠 지금? 네. 대통령도 세월호를 아마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탄핵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요? 왜 그러면 아침에라도 뭐 발령을 내든지 하지? 뭐 민족적이요? 탄핵, 민정수석 아니에요. 탄핵되고 나니까 탄핵되고 뭐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될 줄 아셨나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차 의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주요한 최고의 이슈가 본인이 다뤄야 될 이슈가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부위원장 했던 분을 민정수석으로 무리하게 임명을 한 거죠. 이제 또 이제 촛불 시위 대호도 대통령 물러가는 거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월호 영혼들의 넋을 어떻게 한번 풀을까 위로하자. 이걸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적 공감을 더 얻어갈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간담회 한다고 할 때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차제에 지난번에 말씀 못했던 그 본인의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얘기 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한번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 얘기보다는 국무위원 회의를 주재하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간담자가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간판이 떨어가지고 대통령은 이게 국무위원 회의인 줄 착각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얼핏 들었어요. 국무회의장에 나와 주신 걸로 생각. 그렇죠. 예. 완전히. 그 뒤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대통령 뒤에? 문호 아니에요. 낙지. 낙지. 예. 아까 이정현 대표 볼 때 낙지 생각이 났거든 제가. 아이고 질기어요 그냥. 낙지가 질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 아까 우리 재밌게 잘 그려주셔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진짜 부결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도 지금 있네요. 이정현 대표가 손에 장 지진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들 봤을 때 당초 야당에서조차도 사실은 210석 잘하면 210석. 크게 자신 있어 하진 않았어요. 잘하면 210석. 210석이고 그동안 보면 이정현 대표는 친박 쪽에서 또 집요하게 또 보면 내부적으로 단속을 했거든요.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장 지지는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면 당 대표가 장을 지진다 그랬으니 대통령도 지난번에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없을 줄 알았죠. 1등 수은갑은 조리장하고 미용사라니까. 뭐 올림머리하고 혼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혼밥? 혼자 먹는 밥. 아니 저는 김밥에서 화가 났는데. 김밥하고 왜 싸가요 그 아줌마가? 저는 그 아줌마 얘기고 대통령이 그날 저녁 6시에 4월 16일 저녁 6시에 혼자 식사를 평상시와 똑같이 드셨다는 것이 아마 상당수 엄마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셨는데
탄핵의 운명은 제가 보기에 이미 42년 전에 잉태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고영태와 차은택, 최순실이 서열 1위라고 얘기했고 차은택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속내가 어땠을지. 그리고 최순실과 3인방이 일요일 국정회의를 했다는데 그 내실에서 그냥 그 지켜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속내는 어땠을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해석위원부터 말해보죠. 네.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것들 다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그런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차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윤회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을까? 또 저런 말을 좀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이재용 소장님은? 예, 뭐 저 말 자체는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기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냥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익에 기가 막히게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자기가 은둔 생활 18년 하고 나서 쓴 일기 중에 나온다고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심정에 일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도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가 자초한 거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1+1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 원 계단인데요. 하나 사면 하나를 딸려서 주는 맞아요. 이 1+1이 뭐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 2명 있으면 더 좋죠. 뭐 한 명보다 2명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탄핵소추 안에 보면 가장 큰 위헌 행위 중에 하나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권을 위임한 건데 그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최순실 씨에게 위임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평생 비서 무슨 몸종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 뭐가 잘못이냐. 몸종이 아니라 뭐 하여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뭐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종의 뭡니까 동업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였든지 최순실을. 대통령 속내는 최순실이가 언제 쿠데타 일으켰지? 내부에서 쿠데타 일으켰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제 최순실이가 1위고 자기가 3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그거를 자기 본인이 인정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겠는데 이제 자존심이 그렇게 비치도록 한 거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얼마 전에 뭐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 최순실이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얌전하더니만 가서는 그렇게까지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느냐 하면서. 그건 과로. 과로 안에. 그렇게 했는데. 내 앞에서는 고분고분해.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내 탓이다라고 하면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믿고 다 이런 그런 걸 하도록 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탓을 실제로 할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하고 있다. 이게 제 속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속내일 것이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연작들이 대붕의 뜻을 촌탁하리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JP가 옛날 YS. 그러니까 저 법적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고영태
차은택. 예.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내 뜻을 알겠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없네요. 아니 걔네들이 봤을 때는 아마 최순실 옆에서 최순실이 으스대는 거 봤으니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것만 보고. 나는 아까 조금 전에 김광덕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내 앞에서 고분고분한 최순실만 보았어. 예. 그 조금 일 좀 뭐 하는 거 좀 그냥 봐줬더니 참. 저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뭐 문자 안 쓰고 여러분 백설공주 다 보셨죠? 백설공주의 여왕이 거울을 보고 걸고 넘어져.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백설공주요 그랬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텔레비전 보면서 그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거울아 누가 공주냐 그랬더니 거울이 순실이요 이랬더니 그냥 요 밑에 쌍시옷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쉽긴 한데. 대통령님 이미 하고 했을 때는 늦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그거 백설공주에서 저 왕비는 대책을 세웠지만 우리 공주님은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저 뒤에 이제 김밥 최순실 회의 끝나고 나가면 이제 뭐 스키야키 대접했다가 갈 때는 김밥 싸주신 주방장 그만두신 분이고 이제 3인방이 이렇게 이제 딱 앉아 있으면 순실 아줌마가 이제 이건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대통령은 이제 방 안에 계시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거 아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속내가 이럴 것이다.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찌 연작들이 대붕의 뜻을 알리와 했듯이 이거예요. 우리 보좌진들이 본인 생각에는 문고리 3인방도 보좌진이고 최순실도 보좌진이고 모여서 그래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그저 김밥까지 먹어가면서 스키야키까지 먹어가면서 밤새 밤 10시까지 참 열심히들 일하는 분. 나는 사람들이야. 그 순간에 뭘 본다? 연속극. 황태순 평론가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걸 딱 세자로 이야기하면 뭐라냐? 욕 본다. 경상도 말입니다. 욕 본다. 아니 그 경상도에 지역구로 계시고 또 경상도 태생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답이 욕 본다입니다. 욕 본다. 대통령이 그래 니들 욕 본다. 끝. 그럼 저 이재용 소장으로 갑니다. 예, 뭐 그런 정도 회의는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뭐 최 선생님이 알아서 할 회의를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챙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뭐 최 선생님하고 다 알아서 하세요. 최 선생님이 알아서 할 정도 수준의 회의를. 나중에 무슨 얘기 했나면 알려주세요. 최수석 문고리. 네. 최수석 문고리. 그 문고리 3인방의 최수석 문고리. 그러니까 김광덕 본부장 생각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저기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주일인데 대통령이 그래도 쉬는 날 있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위 모든 소위 과거에부터 자기를 도와온 최순실과 3인방한테 회의를 맡겨서 보고서 딱 만들면 그것 중에 일주일 동안 딱 준비하는 거 하면 그거 갖고 딱 들고 와서 회의에서 참고할 거 있으면 딱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최순실 권력설 1위를 만드는 거로 쓰였다니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지금 반성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마음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네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떨고 세상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헌재는 뭐 존중을 하고 좀 기다려 보지요. 뭐 이렇게. 그러면 돌아봐야 될 지금 상황이죠. 저희가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18년의 정치 인생을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한나라당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저의 남은 정치 인생,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핵의 운명은 이미 42년 전에 잉태됐다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은 그때가 1974년입니다. 1974년에 최태민이 등장하고 악연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고된 것이었던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서열 1위 최순실의 의미. 유교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최태민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최태민은 참 고마운 분입니다. 18년 은둔 생활 뒤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리고 최순실의 정치자금 또 선거운동에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머릿속엔 최순실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최순실은 연설과 홍보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융성,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등장하면서 차은택 추천 인사가 장관여 수석으로 들어옵니다. 정인의 문건 파동이 났을 때 박관천의 입에서 이미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경계를 좀 했더라도 지금까지 오진 않았죠. 지라시라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그것은 한 개인의 위법행위라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순실 사태 46일 만에 탄핵. 국정의 진정성 의심받아 안타깝다. 이렇게 대통령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비서실장이 되셨어요. 박지만, 박근영, 불쌍한 형님 이용만 당했다. 그리고 굉장히 착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박근영 동생이 하셨어요. 정치 인생 18년입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좀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준비됐습니까? 예. 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이 18년이었어요. 예.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 은둔 기간이 18년이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1998년에 정계에 복귀해서 오늘의 탄핵이기까지 정치생활 18년이었어요. 예. 이 18이라는 숫자가 참 모진 숫자입니다. 아, 18, 2여. 예. 저 2여 붙였습니다, 뒤에. 예. 예. 근데 저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아 그래요? 또 그 똑같아 김건희 본부장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18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8년의 법칙. 그래서 1952년에 태어나가지고 한 10살쯤에 아버지가 1961년에 5.16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들어서잖아요. 예, 그때가 5.16. 그래서 1979년에 아버지가 흉탄에 맞아서 서거할 때까지 18년을 대통령 딸로 지냈고 그 다음 18년은 칩거와 원둔 생활을 했고 그 다음 18년은 본인의 정치 인생인데 선거의 여왕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그랬는데 앞으로의 9년, 18년 박근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 18년의 법칙으로 볼 때 한번 그리고 이 마디마디마다 결국에는 최태민 일가, 최태민과 최순실이가 함께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정치 인생 18년의 평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 4.2 재보궐선거로 배지를 달고 배지를 단 이후 그다음에 5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되고 탄핵 소출당한 이 시점까지 평가. 한마디로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얘기 있죠.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성 가서 읍조렸다는 얘기.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18년 뭔가 시간을 갖다 잘못 보냈기 때문에 시간의 보복을 처절하게 당하는 중입니다. 뉴스아이드의 수준을 높이시는군요. 그럼 제가 수준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진짜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94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있던 테러리스트 그 이야기인데 그때는 아버지가 나서서 이 구속돼 있는 테러리스트로 몰려 있는 아들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따지고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왜 97년도에 당시 이해창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발탁했을까요? 이 DJP 연합이라는 JP라는 보수층이 김대중 후보가 손을 잡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을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번 지금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향수 덕택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한 3% 차이를 이겼던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들여다보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스타일은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 당시의 유신 시대의 추억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재벌들에게 나름대로 뒷거래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던 방법이 최순실 씨가 그걸 그대로 써먹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고가 아버지 시대의 유신의 추억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18년 정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박정희 패러다임이 이제는 종을 쳤다. 저는 사실은 어제 탄핵의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36년간 더 이상 거의 50몇 년 동안 지배해왔던 박정희 패러다임이 이제는 종말을 고한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앞서 두 분도 뭐 어떤 분들이 18년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사실만 좀 더 보태드리면 이 집안이 18과는 매우 그 인연이 깊은 집안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5개월을 재임하십니다. 하여튼 18과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숫자로 제가 뭘 풀어보자는 뜻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18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즌 2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촛불 민심, 강장의 민심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박정희 시즌 2를 어떻게 잘 정리해내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와 숙제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 저 여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상당히 그 지금 얘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거기에 나가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정희가 무대 뒤로 사라지면 노무현이 다시 등장할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의 보복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어렵게? 저요. 뭐 간단히 그럼 지은 대로 받는 거죠.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각이 7시 24분 MBN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모습인데요. 주최 측은 오후 7시 기준 6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60만 명. 그리고 이 행사가 7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7시 30분, 지금부터 한 6분 정도 더 행사 진행하고 바로 2차 행진, 청와대 포위 2차 행진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오후 5시 반까지는 효자동 주민센터 앞,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습니다만 지난 주말과 같이 저녁 시간대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그러나 삼청로와 효자로 그리고 그 옆 자가문로에서 행진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세 개의 행진 대열이 청와대를 다시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발언도 있었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8.5m 대형 촛불 점등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대로 또 점등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304개의 풍선이 날아갔습니다. 7시에 소등 행사 때는 그 304명 희생자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세월호 7시간 해명마다 왜 더 꼬이는 것인가요?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을 빨리 좀 구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아직도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그 학생들 구조하는데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9시경 머리 손질을 하신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대통령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그런 뭐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청와대 출입 기록에도 그날 정무원장이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경호실에서 관리하고 저희 비서실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얼마나 더 마음들이 좀 아프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졌죠. 미용사 정 씨가 아침에도 머리 손질을 하긴 했다. 뭐 했다 안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전 청와대 조리장의 얘기죠. 평소대로 점심 식사했다. 그날 세월호 당일날 사고 당일날. 그리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올림머리와 메이크업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대신 이제 이 오후 5시 15분까지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조리장을 지냈던 분 얘기로는 대통령이 저녁도 평소대로 혼밥을 드셨다. 중대본 갔다 와서 저녁을 또 잡섰다. 이런 얘기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를 통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4시 45분 안행부 긴급 브리핑. 수중 수색 잠수 요원 160명이 투입됐다. 그리고 이제 5시 19분에 중대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을 빨리 구출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했다.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잠수요원들이 들어갔으니까 생존자들을 빨리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셨고 5시 25분 중대본에서 지금도 다 동원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전부 다 동원 가능한 걸 다 동원해라. 인력과 장비를. 그리고 5시 23분. 처음 구조 인원 발표와 나중 항의가 왜 차이가 난 거냐. 이런 것도 다 질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광덕 본부장부터 이것도 길지 않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해명할 때마다 논란을 낳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계속 평소처럼 안이하게 대응한 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처럼 지금 현재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굿했다느니, 성형 의혹했다느니, 뭐 오전에 사적으로 누가 만났다느니 이런 것들인데 그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점심 이후 저녁까지는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증언으로 보면 점심밥 혼자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보고 몇 차례 받고 그다음 머리 미용하고 그다음에 중대본 방문하고 저녁 먹고 그런데 그때도 혼자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평소처럼 그렇게 한 건데 오전에 몇 시간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 평소와 진배 없었다 그날도. 그렇기 때문에 임무가. 평소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 대면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전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마 알겠습니다. 비서관들이 받았는지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7시간 전체 내용을 하는 사람은 전 우주에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밝히시면 돼요. 참모들이 가서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안 밝혀진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한참 공격당하면 나중에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비서실장이야 뭐다. 그게 아니구나. 아니시라는데요. 아니시라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뭐야 셀럽이야? 공격하면 하나 까고 공격하면 하나 까고 실제 보면 7시간 전체 하는 사람은 우주에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아마 기억의 퍼즐을 다 못 맞추고 있을 겁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뭐 처음부터 잘못 풀렸죠. 그때 7시간 얘기 나올 때 그때 다 서면 보고 받고 그것이 일하는 거다. 청와대 관사는 곧 집무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잘못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에 해명해봐야 꼬이고 어차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어야 돼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딱 7시간 동안 7시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차정 교수님. 사실은 제가 쓴 그 답이 잘못된 첫 단추였는데 그림을 똑같은 걸 그리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말을 바꿔봤습니다. 찔끔찔끔 해명이 아니냐. 아까 뭐 한태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나오면 거기 맞는 또 해명하고 또 거기 꼬이면 다시 또 해명하고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의혹에 대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육성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기억도 서서히 감퇴해서 과연 제대로 말씀하실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세월호 7시간 해명 계속 꼬이는 이유 간단합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황태순 평론가 말씀처럼 우주에서는 단 한 분 계십니다. 그 뭔가가 그분이십니다. 없다는데 뭔가가 그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든 없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밖에 모르신다고 그 시간은 온전하게. 그러니까 왜 안 만나셨어요? 지금 대형 사건 때마다 사실은 뒷북이다. 예? 그리고 해당 장관이나 해당 수석을 직접 안 만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건 한번 꼭 돌아봐야 됩니다. 소통은 뭔지. 대통령의 머릿속에 소통과 불통이 어떻게 도대체 입력이 돼 있으셨던 건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메르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완전한 그 격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오늘 논의를 하고 또 그 병원이나 또 거기에 관리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 할 때에는 그 확실하게 차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면서 7시 34분이 됐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7시 기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60만 명 운집 그리고 율곡로, 사직로까지 계속 인파가 지금도 집결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 오늘 공식 행사는 6시부터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다시 2차 행진이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삼청로, 효자로 그리고 그 옆에 자하문로 이렇게 행진 대열이 이제 청와대를 다시 에워싸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MBN 뉴스8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MBN 뉴스 특보에서 광화문 광장 상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통과 불통. 이 결국 오늘의 이 비극을 부른 건데요. 김광덕 본부장이 생각하는 대통령 머릿속의 소통과 불통은 뭐였을까요? 대통령은 대통령 됐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직접 일반 정치인이라든가 일반 시민들과의 전화 통화나 이런 소통이 직접 잘 안 돼요. 공식 행사에 가서 이렇게 손잡고 하지만 그래서 최순실하고 3인방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고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소통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통이 된 거죠. 직접 소통은 안 하시고 쿠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래도 고참 정치부 기자가 된 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아닌 당 대표급 인사들하고 다 전화하면 직접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락을 하려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다른 대표들은 다 연락이 돼요. 사실은 국회의장도 다 전화하면 받고 그러는데 통화가 직접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니 꼭 다른 사람 통해서 제가 꼭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나중에 듣고 이제 전화가 오기는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제가 대통령 된 사람들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소통해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순 평론. 진시황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를 황제라 부르고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짐이라고 불러요. 짐. 그게 왜 조짐의 약자입니다. 그 옆에 이사나 풍거질 등이 뭐라고 거냐니까 군왕이 자기 함부로 자기 내색을 하면 안 된다. 얘기 들어도 안 된다. 그야말로 짐,
조짐으로서 슬쩍 느낌으로만 전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군왕, 제왕학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 즉 긴급조치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딱 갇혀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도 안 만나고 차관도 안 만나고 심지어 수석도 안 만나고 딱 모아서 오는 그야말로 모든 걸 조짐으로 그야말로 집행하려는 잘못된 군왕학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갖다 망치고 아버지 시대를 갖다가 먹칠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소장님. 예, 이게 이제 소통 중에 최고의 소통 방법은 서면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2012년 1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묻죠. 왜 대면 보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죠. 대면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이 차관급 공무원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소개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면 정말 콘텐츠가 없다. 깜짝 놀랄 정도다. 결국 대면을 기피했던 이유는 결국 미천을 걱정했기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화를 피했다 이 말씀이죠. 대화를 피했다 사람과의. 차명진 전 의원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은 딱 두 개다. 하나는 우주와의 대화, 하나는 서면 보고. 대화가 없었다 그 얘기시네요. 그게 소통이에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이름이 적힌 풍선 304개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시에는 역시 소등 퍼포먼스가 있었고 경적 시위 행사가 있었으며 오늘은 소등 퍼포먼스가 조금 길었죠.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정말 큰 위로의 세월호 희생자들의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밤이 됐으면 합니다. MBN에서는 이어지는 뉴스8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속될 텐데요. 이 집회가 역시 뉴스 특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박이 한 20여 명까지 이렇게 해서 딱 이탈해서 찍었느냐?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들은 딱 두 가지를 보고 정치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다음에 자기한테 공천 줄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나를 찍어줄 민심은 어떠냐. 요거를 보는데 이미 박 대통령은 이제 공천권을 상실한 사람으로 완전히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에 따라서 압도적인 탄핵을 지지하는 40%, 80%가량 지지하는 민심을 따라서 투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 가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3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안이 일단 가결이 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과연 분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봉합을 하고 같이 또 사는 겁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잠깐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당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 또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또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다. 우선은 비상시국이로서 입장을 같이 했던 의원들이 35명으로 우리가 뜻을 이제 모아왔었는데 오늘의 결과는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과 또 다수의 친박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스와이드 뭐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1분 이내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소장부터 시작합니다. 예, 저는 짧게 앞서 한마디만 합시다를 하고 싶은 것은 234 압도적 가결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56명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궁금해요. 이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무엇을 근거로 반대를 했는지 의리만 가지고 설명 안 됩니다. 네티즌 수사대 이분들 한번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 탄핵 가결 후에 새누리당에서 일어날 일 짧게 말씀드리면 옥새 다툼. 분당 가속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놓고 옥새를 놓고 치열하게 한판 대결을 벌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골박들은 사실상 패족의 길을 거쳐 퇴출이 될 것이다.
차 교수님은?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전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중분해가 될 것이냐 그것인데 어떤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뭐 국민 지지율이 뭐 4% 5%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민심 역주행이 있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담화문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그 모습이 결국은 패착을 불렀다. 탄핵 저는 뭐 그렇게 찬성을 보겠습니다. 계속 표가 더 나오게 부추기는 예. 그런 결과를 네, 낳았던 알겠습니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용 소장은요? 예, 저는 이제 본질은 뭐 잔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력을 드렸는데 이걸 배신하고 최순실에게 권력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타가 조리장. 그 매주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3인방 데리고 국정에 관한 전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실행하는 이런 게 확인된 게 저는 결정타였다고 보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그야말로 그냥 뭐 YS나 DJ처럼 유폐 상태로 그냥 그 정도로 머물 수 있었던 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14년 7월인가 있었던 승마 사건. 그때 아시죠? 정유라가 2등했다고 최순실과 정윤회가 열받아가지고 승마협회를 다 뒤집어놨죠. 그리고 문체부도 뒤집어놨죠.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문체부 장관 국장 자르라 그러고 그 사람 아직도 안 잘렸어요? 이런 말은 사건이. 일부러 저렇게 그린 거예요? 저런 말 그렇죠. 타고 저 승마는 안 하는데 저건 제주 도랑말을 그려놓은 것 같고. 아니지 이제 당나귀 큰 건데. 예. 이렇게 참.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죠. 빨리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차 싶어서 야 순실아 이제 그만 좀 떠나다오. 이랬으면은 혹시 괜찮았을 테고. 두 번째는 이 지경까지 안 왔죠. 정윤회 문건 때. 예, 맞아요. 그때 서열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고 박감천 씨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이거 찌라시가 국가 기밀 유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야 이거 얘들이 상당히 깊이 들어왔네. 얘들 띄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 세 번째 다 이런 거 있었을 때 딱 담화문 발표할 때 3번씩이나 조금씩 그렇죠? 양파 껍질 까듯 했죠. 그것이 문제다. 그걸 아예 처음에 딱 드러내놓고 순실이한테 내가 이렇게 줬고 그중에서 몇 건은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그중에서 몇 건은 걔가 이득을 취한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고백을 그때 하셨으면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은 알겠습니다. 탄핵. MBN의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7분 이제 5분과 함께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탄핵안은 압도적인 가결로 봐야죠.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봅니다. 탄핵안 가결 일단 압도적 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234표의 찬성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압도적 가결을 부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패착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패착이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싶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장 이정현 대표 탄핵하면 장 지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이런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탄핵안 압도적 가결 의미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찬성 234표, 반대는 5, 6. 그렇게 해서 2, 3, 4, 5, 6이 나란히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분석해보면 야권과 무소속 172명 전원 찬성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62명이 찬성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56명은 반대했고요. 새누리당은 총 128명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박 35명을 빼고도 새누리 93명 중에 39명이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 장 지지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헌재 판결을 앞당겨야 합니다. 조원진 의원 더 큰 분열과 수렁에 빠질 것이다. 친박 상당수도 동참한 탄핵안 가결은 왜 가능했던가요?
최순실 사태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둘째, 촛불 민심이 두려워서. 셋째, 반성하는 박 대통령에게 화가 나서. 넷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포기 선언인가. 이렇습니다. 준비되신 차재원 교수님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탄핵안이 상당히 어제 234표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여당의 친박계라고 하는 이 지금 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당의 친박이라는 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런 정치적 의리를 대신 민심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민심이 지금 이제 이 사실까지는 안 갔을 수 있겠다. 제가 볼 때. 예, 황태선 평론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지난 3년 동안 있었고 또 최근에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딱 보면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1차 청문회가 있었어요. 수요일에 2차 청문회 있었는데 1차 청문회 오전 청문회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니까 탄핵 가결되면 헌재 과정 보며 담담하게 갈 각오다. 담담이 나왔어요. 담담하게. 그리고 자유투표를 수용했습니다. 자유투표를 갖다 제안한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예요. 예, 그렇죠. 자, 그때 느낌, 그날 오전에 보니까 청문회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계속 발뺌하고 모르쇠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 뇌물죄는 나한테 해당이 없는 건데. 라고 하면서 뭔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친박들 마음의 부담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 대통령도 말씀하시는데 가볍게 가 찍지 뭐. 찬성표가 많이 나오겠다. 가 찍지. 두 번째, 1차, 2차 청문회를 보면서 심지어 친박 의원들조차도 야, 해도 너무했구나. 정말 해도 너무했구나. 그런데 대통령도 가표 찍어도 담담하게 바라본다니 편안한 마음으로 가를 찍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바로 올림머리 더하기 혼밥. 아까 이재경 소장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점심 그 세월호 아주 많은 엄마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의 마음이라면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 이름 적힌 풍선 304개도 마음이라면은 날릴 예정이라고. 그 순간에 밥이 지금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민심이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조차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를 많이 찍어서 234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아주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3단계로 분석을 하자면 근본 요인은 역시 최순실과 공동정권으로 비치게 운영이 된 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번에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해서 국민 주권을 훼손했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미 싹이 튼 거건데 어저께도 택시를 딱 탔더니 기사분이 딱 한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최순실한테는 너무 휘둘렸어. 그 탄핵 가결됐다는 뉴스 들으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휘둘린 건지 순실이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떻든 그러면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1, 2, 3차 대국민 담화가 방화선을 치려면 타이밍에 맞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저 멀리 가서 방화선을 쳐야 되는데 계속 찔끔찔끔 하면서 오히려 그걸 악화시켰고 그다음 직접적으로는 그럼 왜 따라서 이 지금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리모델링이 될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 친박들 상당수가 탄핵에 동참함으로써 친박의 지도부가 버틸 여력과 명분이 사실 저는 없어졌다고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박 지도부가 순순히 물러난다면 아마 비주류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당을 리모델링이 될 거지만 그러나 끝끝내 버티면서 어제 이정현 대표도 끝나고 난 뒤에 12월 21일 전에는 물러난다 하지만 즉각적인 사퇴를 거부한 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친박 지도부가 당권을 쥐고 버티면 아마 비주류의 상당수가 밖으로 나가서 땅 살림을 차리면서 바깥에 있는 보수 세력들과 새로운 하나의 정당을 모셔가면서 그 원심력으로 새누리당을 공중분해시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박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꼴이 아닐까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속담하고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김광덕 본부장으로 갑니다. 앞에 쓰신 분들이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쓴 분도 계신데 일단 1단계는요.
서로 당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싸움을 치열할까 합니다. 옥세를 누가 갖느냐 하는 싸움인데 현재 어저께 투표 결과 보면은 친박과 비박이 다 60여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비슷한데 명분은 이제 비박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원래는 명분에서 밀리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든 옥세를 쥐고 있는 친박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박의 일부가 탈당을 하게 되면서 분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기문 총장까지 다 가서 해체무효식으로 해서 재건축, 소위 재창당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렇게 밟게 되는데 단계를. 근데 제가 오늘 실제로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이런 상황이라 봅니다. 비박에서 지금 어저께 김무성 대표는 지금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 예. 구체적으로 탈당을 그러니까 검토 중이다. 김무성 대표가 어저께 메모지에 보면 거기는 탄핵 투표 직전이었습니다. 메모지에 인적 청산이라는 글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탈당이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탄핵 가결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선도 탈당을 할 생각이 있는데 현재 유승민 의원은 현재 탈당을 하지 않고 가급적 당에 남아서 하겠다는 생각이어서 그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도 탈당할 때 비록 이번에 탄핵 가결에 찬성한 사람이 62명은 되지만 탈당할 사람이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넘느냐 안 넘느냐. 아, 원내교섭단체 숫자가 일단은 좀 현재 당장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따라가도 된다. 그래서 당장 결행하겠다는 사람은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안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해 본 게. 네. 1분이 넘었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 취재한 얘기가 있었죠. 황태현 평론가.